두 번째는 사회와 개인이라는 파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사가가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가 개인의 어떤 바람직한 가치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석이라고 본다면 해석이 사실을 영향을 주고 사실이 다시 해석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 해석을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해석이나 우리가 쓰고 싶은 역사라는 것이라는 그 가치가 들어가는 그 해석은 역사가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향의 역사가의 성향에 따라 역사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그 역사가의 성향은 사실 사회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사실 역사가가 골라내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 과거와 현재 사회의 그런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2쪽에 역사가 그 행위를 연구하는 당사자들만 하더라도 진공 속에서 행위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 어느 사회의 문맥 속에서 또 그것에 충동을 받으면서 행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역사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상이 있을 텐데 그 미래상은 역사가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47쪽에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 즉 첫째로 역사가가 연구하는 입장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 둘째로 이러한 입장은 그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페이지 67쪽을 보면 위인이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면서 대행자이고 동시에 세계의 양상과 인간의 사상을 바꾸는 사회적 여러 힘의 대표자이며 창조자인 뛰어난 개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위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임을 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역사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가 하는 연구라는 의미이건 역사가 연구하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의미이건 하나의 사회 과정이며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위인이라는 것을 위인으로 만드는 건 역시 그 위인이라는 개인이 어떤 세계나 아니면 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꿨거나 그것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에서 위인인 것이므로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기록 어떤 과거의 사실로서 이 안에 위인이 있다면 그 위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사서를 쓸 때 역사가가 하는 연구라는 의미이건 이 역사서에 대한 의미에서든지 여기서 역사가가 자신의 해석을 반영할 때 첫 번째 그리고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의 사실이건 그 위인에 있던 그 역사 과거에 있던 그 위인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개인의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사회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이죠. 과거의 사회와 역사서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현재 단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그 지금 현재 상태 과거 사회와 현재 사회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은 역사와 과학과 도덕 이 부분은 명료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왜 역사와 과학과 도덕을 이 세 단어를 이 챕터의 주인공으로 삼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과 도덕이 나온 이유는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과학과 비슷하고 도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학이라는 분야랑은 방법의 그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연구의 방법에서 굉장히 비슷하고 그 역사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데에 대한 대답은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과학과 도덕을 챕터 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70쪽을 보면
내가 첫 번째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귀납적인 견해를 바꿀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역시 과학의 방법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방법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과학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73쪽을 보면 이런 설명은 기본 법칙의 탐구를 포기하고 사물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역사가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방법이나 역사적인 방법이나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 그것이 수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4쪽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막스 베버의 유명한 진단을 살펴보자. 그전 같으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불렀을 테지만 아무도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A 요소와 B 요소의 상호관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과학을 비교하는 챕터 부분에서 76쪽에 보면 그 오해를 풀고 있는데 1부터 5까지가 그 오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5번을 보면 역사는 과학과 달리 종교와 도덕의 문제를 내포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보면 역사는 종교를 내포하면 안 될 것 같고 도덕도 내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예외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은 95에서 96쪽에 도덕의 문제를 내포하는 부분이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내포가 되냐면 과거의 개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제도, 정책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분명 도덕의 문제를 내포하지 않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 내포하지 않고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포하지 않는데 제도에 관한 것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97쪽에 이미 말했듯이 역사적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해석을 전제로 하며 역사적 해석은 언제나 도덕적 판단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역사가가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곤란이 시작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란 하나의 투쟁 과정이며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는 우리 판단과 무관하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튼 어떤 집단의 성공으로서 패배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역사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거에 승리한 그 사건을 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한 사건을 정의롭다, 어쩔 수밖에 없었다, 바람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00쪽에 역사가라고 하더라도 보다 작은 악보다 큰 선이라는 사고방식에 의거하게 되고 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을 이기고 B사건이 이거를 희생시킴으로써 B사건이 성립이 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A라는 사건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희생에 대해서 이걸 희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람직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된 목표라고 본다면 이걸 희생이라고 보고 이걸 의도라고 보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악과 선악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어쨌든 간에 도덕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100부터 101쪽까지 다른 비유를 쓴다면 우리가 역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덕성의 규칙은 인쇄된 부분과 써놓은 부분이 있는 어음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인쇄된 부분에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 같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어서 진보든 보수든 모두 추구할 만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범주이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기준은 진짜 이거는 충족을 하는데 그러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어떤 역사가와 어떤 역사가는 달성하는 것에
방법을 다르게 볼 것인데 A라는 역사가는 이 사건이 바람직했다고 볼 것이고 B 역사가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바람직하게 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같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구에게 주려고 할지 그런 것들은 현실의 문제이고 그건 역사가의 성향, 역사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백일족, 이러한 관념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거기 담겨지는 내용은 역사가 그래서 어떤 사건을 여기에 부합하다고 평가할지 그 내용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장소가 바뀜에 따라 변해왔다. 이러한 관념을 사용하는 실천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견해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역사가가 이런 추상적인 말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나열을 할 때 그것은 그 역사가의 성향, 역사적인 견해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도덕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롭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사랑 도덕은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냐면 어쨌든 간에 좋은 목표 그리고 희생됐어야 하는 좀 나쁜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는 역사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설명을 할 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원인이 미래에 있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과관계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이 비슷한 사건을 발생시켜서 미래에도 이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자라는 것이 그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본 선택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텔코 파슨스의 말을 빌리면 역사란 실제에 대한 단순히 지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과적 태도에 대한 선택적 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골라내는 것인데 과거의 사실을 골라낸다는 말은 사실 한쪽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과의 어떤 사실들이 바다에 있는 것처럼 엄청 많이 존재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인과의 사실 몇 개만 골라오는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쪽에 그 인과관계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진정한 것이고 다른 것은 좀 우연적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과관계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필요 없는 인과관계는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에 어울리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책에 나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우연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을 하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은 쓸 필요가 없고 결정론이 아니고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33쪽에 도로의 배치를 개선한다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망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는 것 그거랑 그 목표에 어울리는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로 배치나 브레이크 상태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그것에 맞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역사가의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나는 또 한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역사가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목적이라는 관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가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고 어떤 인과관계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 판단을 내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닮은 걸 고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적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가침 판단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되고 싶은 미래에 비추어 봤을 때 가져오고 싶은 인과관계를 과거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진보로서의 역사가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인과관계가
또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 어떤 사건으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유나 아까 말했던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유를 조그맣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것까지 자유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넓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분명 우리의 이해는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진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48, 149쪽을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조직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떤 선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좀 더디다고 느껴지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덕이나 능력은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152쪽에 과거의 진화적 해석은 역사상의 필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어쩔 수 없이 진화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말이 어려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의 진화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보고 미래에 맞게 끼워 맞춰 넣는 그 일이 될 텐데 그 인과관계를 만드는 일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하는 그 인과관계 설정이 옛날에는 좁은 것만 인과관계를 봤다면 지금은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에 부합했을 때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고 책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역시 계속 진보할 테니까 계속 진화하는 목적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페이지 153쪽에 역사에는 이렇듯 방향감각, 이렇게 진보하려는 방향감각이 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여러 사건을 정돈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진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방향감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진보하고 있는 방향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 페이지 156쪽에 이상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과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뜻이다. 그것이 미래에 맞다는 것이죠. 지난 2세기 동안 현대의 역사 기술은 위와 같은 진보에 대한 이중적 믿음 속에 성장을 했으며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이 역사가 편찬된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진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진보할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 진보에 대한 믿음이라 말로 역사기술의 중요성에 기준을 주고 참된 것과 우연한 것을 구별하는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보에 대한 믿음,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 우리가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고 있고요. 페이지 6장의 넓어지는 지평선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 나라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 세계사를 다룬 자 그리고 과거에는 좀 느렸다면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변화를 봐야 된다. 역사가의 임무라는 것은 과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지구 공동체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지구 공동체 전체에 봤을 때 바람직한 그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는 지평선입니다. 페이지 187쪽에 역사가에게는 특별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성의 확대는 지금까지 역사 밖에 있었던 집단과 계급을 역사 내부에 나타났는데 옛날에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주어진 것 역사 밖에 있는 것이라 봤다면 이것이 모두 포섭되어서 이제 내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냐면 169쪽에 역사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을 자연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으로 관계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건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과거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사건을 자연적 과정으로 봤다면 이거는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개입돼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이 변화된 내부의 사건이라고 역사 내부로 편입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8쪽에 애터는 세계사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결합한 건 다른 것이라고 하고 세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런 의미의 세계사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세계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5쪽에는 나 자신은 여전히 낙관주의다. 네이미어 경이 정강이나 이상은 피하라고 경고할 때 오크쇼트 교수가 우리는 특별히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보트를 흔드는 인간이 없도록 경계하는 일이라고 말할 때 폭포 교수가 조촐한 단편적인 공항을 사용해서 저 사랑스러운 예티형 포드차를 언제까지나 몰고 다니기를 원할 때 트레버 로퍼 교수가 절규하는 급진파의 콧등을 때릴 때, 그리고 모리슨 교수가 건전한 보수주의 정신으로 서술된 역사를 위해서 웅변을 토할 때, 나는 격동하는 세계, 전통 때문에 갈등하는 세계를 바라보며 어느 위대한 과학자의 오래된 말을 빌려서 대답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움직인다. 진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해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맞게 챕터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고 그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교훈이나 사건들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